여러분 지금 당장 손목을 만져보십시오. 고작 30kg라도 바스라질 이 유리 막대 같은 뼈가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 믿으십니까? 발톱 하나 없이 태어난 유약한 낙오자였던 인류는 바로 그 나약함 때문에 신의 영역인 물리 법칙을 훔쳤습니다. 부러지는 뼈를 버리고 강철의 파괴력을 이식한 절단의 역사, 그 소름 돋는 설계도를 지금 공개합니다. 인류 설계도의 이면을 파헤치는 기어코 툴즈입니다. 오늘 해부할 주제는 돌도끼부터 전기톱까지 인류가 생존을 위해 갈아 끼운 인공 손톱의 진화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육체의 한계를 비웃기 위해 설계된 운동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절단 도구 속에 숨겨진 지독한 공학적 야망을 현재 최첨단 공학의 시선으로 완벽히 박제해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기에 위대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기어코 툴즈가 단독 입수한 인체 설계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도구의 탄생은 위대함이 아니라 비참한 생존 본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연계의 포식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치악력이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악어, 단숨에 사슴의 목을 분쇄하는 호랑이의 송곳니. 그들에 비하면 인간의 이빨은 고작 부드러운 과일이나 익힌 고기를 씹기 위해 퇴화한 나약한 칼날에 불과합니다. 무언가를 자른다는 행위는 공학적으로 볼 때 아주 잔인하고 정밀한 작업입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즉 인장 강도라는 결속력을 이기는 더 큰 외부 에너지를 아주 좁은 면적에 집중시켜 그 결합을 찢어 발기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를 보십시오. 우리 손끝은 말랑말랑한 단백질과 70%의 수분으로 채워진 지방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흔한 착각각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완력을 키우면 맨손으로도 통나무를 쪼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기자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반박해보자면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오만입니다. 주먹의 면적은 칼날보다 수천 배 넓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나무를 내리쳐도 그 에너지는 넓은 주먹 표면을 타고 분산되어 오히려 여러분의 손목뼈를 먼저 박살낼 것입니다. 나무를 가르는 것은 근육의 양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얼마나 좁은 점에 집중시키느냐의 설계 문제입니다. 20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 굶주린 우리 조상 호모 하빌리스의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가 먹다 남긴 영양의 사체를 발견했지만 그 질긴 가죽을 찢을 발톱이 없어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이빨로 뜯어보려 하지만 도리어 이빨이 부러질 지경입니다. 이때 그는 바닥에 떨어진 우연히 깨진 흑요석 조각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단면으로 가죽을 새우 그어봅니다. 자신의 손가락으로는 10분을 당겨도 안 되던 일이 단 1초 만에 해결됩니다. 조상의 머릿속에는 소름 돋는 충격이 지나갔을 겁니다. 아, 내 신체는 배신했지만 이 돌 조각이 내 새로운 손톱이 되어주는구나. 이것이 인류가 생체의 한계를 인공의 진화로 대체하기 시작한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에 쥔 돌 조각만으로는 거대한 나무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막대기 하나를 연결했을 뿐인데 인간의 파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대기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팔 근육을 속여 물리적 사기극을 벌였을까요? 진짜 소름 돋는 설계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속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날카로운 바늘은 살점을 쉽게 뚫지만 뭉툭한 몽둥이는 멍만 들게 할 뿐이죠. 왜 그럴까요? 기어코 툴즈가 해부할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압력의 마법입니다. 인류는 자신의 뭉툭한 주먹을 버리고 힘을 극도로 좁은 영역에 몰아넣는 쇠기의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물리학에서 압력은 가해지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면적이 작아지면 압력은 무한대에 가깝게 치솟습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코끼리에게 발등을 밟히는 것보다 뾰족한 하이힐을 신은 사람에게 밟히는 게 훨씬 더 아프고 위험한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도끼날이 면도칼처럼 날카롭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자의 시각에서 본 설계도는 다릅니다. 너무 날카롭기만 한 날은 나무에 박히는 순간 이가 빠지거나 부러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날의 각도입니다. 나무를 파고드는 입구는 좁되 들어갈수록 옆으로 벌려주는 적당한 두께가 있어야 나무의 섬유질을 양옆으로 찢어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쐐기작용의 핵심입니다. 장작을 패는 현장을 현미경급으로 들여다봅시다. 도끼가 나무 머리에 닿는 그 찰나의 순간 도끼날의 면적은 머리카락 한 올보다 얇습니다. 휘두른 팔의 모든 근육 에너지와 막대기가 복제한 속도 에너지가 이 좁은 선 하나에 집중됩니다. 그 순간 나무의 분자 결합은 수천 킬로그램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파괴됩니다. 날이 나무 속으로 단 1cm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도끼의 두꺼운 몸체가 쐐기 역할을 하며 나무를 양옆으로 밀어냅니다. 이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찢어내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기자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자님, 주먹으로도 손가락을 모아서 쐐기 모양을 만들면 나무를 깰 수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시도지만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입니다. 우리 손가락 뼈는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딜 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찢기 전에 우리 손가락 마디가 먼저 으스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신의 뼈보다 수십 배 단단한 재료, 즉 돌과 금속을 찾아 헤맨 것입니다. 최강의 쐐기 각도를 찾기 위한 조상들의 가이드를 정리해볼까요? 우선 돌의 단면을 쳐서 대략적인 날의 모양을 잡습니다. 그 다음 고운 모래나 숫돌을 이용해 날 끝을 다듬습니다. 이때 각도는 약 25도에서 3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예리하면 부러지고 너무 뭉툭하면 박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의 옆면을 매끄럽게 갈아 나무와의 마찰력을 줄입니다. 마찰은 에너지를 열로 바꿔버려 절단력을 갉아먹는 주범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돌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갈아도 단단한 온기에 부딪히면 유리처럼 박살 나버린다는 것이죠. 인류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으면서도 돌보다 수만 배 더 질긴 불사신의 손톱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이 닿은 곳은 바로 대지의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뜨거운 액체, 강철이었습니다. 부러지는 비스킷 같은 돌을 버리고 질긴 껌 같은 강철을 선택한 인류의 복수극, 그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 본론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돌도끼의 시대는 수만 년간 이어졌지만 인류는 늘 불안했습니다. 사냥 도중 도끼날이 부러지면 그것은 곧 굶주림이나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돌은 딱딱한 성질인 경도는 높지만 충격을 견디는 질긴 성질인 인성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의 심장부에서 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철에 탄소라는 마법의 불순물을 섞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재료인 강철을 설계해냈습니다. 강철이 돌보다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더 딱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는 성질 때문입니다. 돌은 힘을 받으면 어느 지점에서 단번에 깨지는 취성을 가지지만 강철은 미세하게 모양이 변하면서 그 에너지를 견뎌내는 연성을 가집니다. 인류는 부러지는 돌의 성질을 버리고 질긴 금속의 성질을 자신의 손톱에 이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도 100%의 순수한 철이 가장 단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자의 시각에서 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순수한 철은 너무 물러서 나무 몇 번 베면 칼날이 쉽게 휘어버립니다. 여기에 0.1%에서 2% 사이에 아주 미세한 탄소를 섞어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강철이 됩니다. 탄소 원자가 철 원자 사이사이에 박혀서 철 원자들이 제멋대로 밀려나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인류는 이 미세한 비율을 조절하며 무기의 강도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적인 다마스쿠스 검의 비밀도 바로 이 강철의 설계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철과 단단한 철을 수천 번 겹쳐서 두드린 이 칼은 단단하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 칼날은 적의 갑옷을 가를 정도로 단단했지만 동시에 활처럼 휘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미친 듯한 인성을 보여주었죠. 인류는 이제 자연이 준 재료를 넘어 자신이 원하는 물리적 성질을 직접 코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철 손톱을 만드는 재련법을 단계별로 묘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고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재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탄소를 주입하여 철의 강도를 높이는 침탄 과정을 거치죠. 여기서 핵심은 담금질입니다. 벌겋게 달군 쇠를 차가운 물에 순식간에 집어넣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 철의 분자 구조는 아주 단단한 격자 무늬로 고정됩니다. 하지만 너무 단단해지면 깨지기 쉬우므로 다시 적당한 온도로 데워질긴 성질을 불어넣는 뜨임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벽한 강철이 탄생합니다. 기자님, 지금은 강철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지 않나요? 물론 탄소 섬유나 티타늄 합금 등이 등장했지만 가성비와 절단력을 동시에 잡은 강철의 지배력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공구와 주방칼의 심장에는 여전히 이 강철의 설계도가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날카롭고 질긴 강철 도끼를 가졌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휘두르는 주체가 여전히 나약한 인간의 팔이라는 사실이었죠. 한 시간에 수백 번 도끼를 휘두르면
인간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젖산이 쌓여 멈춰버립니다. 인류는 여기서 또 한 번 미친 생각을 합니다. 아예 엔진을 달아서 도끼가 스스로 춤추게 만들면 어떨까?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태어나 숲의 포식자가 된 잔혹한 괴물, 전기톱의 기괴한 탄생 비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전기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거친 숲속의 나무꾼이나 공포 영화 속의 살인마를 떠올리시겠지만 기어코 툴즈가 단독 입수한 이 기계의 첫 번째 설계도는 놀랍게도 18세기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기톱은 나무를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뼈를 자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시 의학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산모의 골반이 너무 좁아 아기가 나오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산모의 골반뼈 일부를 절단하여 통로를 넓히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마취제도 제대로 없던 시절 일반적인 수술용 칼이나 작은 톱으로 뼈를 자르는 작업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산모는 과다출혈이나 쇼크로 목숨을 잃기 일쑤였죠. 이때 스코틀랜드의 의사 존 에이컨과 제임스 제프레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발명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칼날들을 쇠사슬처럼 엮어 무한히 회전하게 만든 수동식 전기톱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엔진이 달린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시계 태엽처럼 손잡이를 돌려 사슬을 회전시키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 효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작은 톱날들이 연속적으로 뼈를 갉아내며 지나갔기 때문에 기존의 톱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절단이 가능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설계된 이 정교한 뼈 절단기가 어떻게 숲의 포식자가 되었을까요? 19세기에 접어들어 인류는 산업혁명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목재가 필요해졌고 사람들은 산부인과에서 쓰던 이 정교한 절단 도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작은 톱날을 거대하게 키우고 인간의 손 대신 강력한 가솔린 엔진을 달면 어떨까? 이 지독한 상상은 1920년대 안드레아스 슈틸에 의해 현실이 됩니다. 세계 최초의 휴대용 가솔린 전기톱이 세상에 나오며 인류는 드디어 자신의 근육을 대신할 인공심장을 도구에 이식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전기톱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설명하는 운동에너지의 마법이 다시 등장합니다. 돌도끼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루를 길게 만들었지만 전기톱은 엔진의 회전력을 이용해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톱날 하나하나의 질량은 아주 작지만 1초에 수만 번 회전하며 나무를 타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 법칙에 따라 거대한 바위도 뚫어버릴 만큼 강력해집니다. 기자님, 그럼 전기톱 사슬은 어떻게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자를 수 있는 건가요? 톱날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전기톱의 날은 단순히 뾰족한 게 아닙니다. 대패처럼 나무를 얇게 깎아내는 치질형 날과 깎인 톱밥을 밖으로 빠르게 퍼내는 배출구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톱밥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톱날은 마찰열 때문에 불이 붙거나 멈춰버리겠죠. 즉, 전기톱은 자르는 기계인 동시에 청소하는 기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 3마리의 힘을 손바닥 안에 가둔 이 괴물은 언제든 주인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톱날이 나무에 끼이는 순간 그 거대한 에너지가 거꾸로 튀어오르는 킥백 현상. 꿈꾼 1초의 찰나에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 배신을 막기 위해 인류는 어떤 지독한 방어선을 구축했을까요? 주인을 지키는 기계적 지능, 그 소름 돋는 설계도는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전기톱의 심장에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지독한 인공근육인 내연기관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이 작은 철 덩어리 안에서 매초 수백 번의 작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피스톤이 미친 듯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공기와 연료를 압축하고 터뜨리죠. 이 직선의 운동을 크랭크축이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인간 100명의 힘을 한 손에 쥐게 됩니다. 공학적으로 이를 마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휴대용 전기톱은 2마력에서 4마력 사이의 힘을 내는데 이는 말 2마리에서 4마리가 전력 질주하며 끄는 힘과 맞먹습니다. 여러분의 가느다란 팔뚝 하나에 말 4마리의 에너지가 집중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인간의 신체 능력을 초월한 신의 발톱이나 다름없습니다. 엔진에서 만들어진 이 거대한 회전력은 원심 클러치를 통과합니다. 엔진의 회전 속도가 올라가면 클러치가 밖으로 퍼지면서 외부 드럼을 꽉 움켜쥐고 그 힘이 사슬 톱날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기자님, 엔진이 그렇게 힘이 센데 왜 가끔 나무에 대면 시동이 꺼지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토크와 마력의 균형 설계 때문입니다. 전기톱은 아주 빠른 속도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나무를 너무 강하게 내리누르면 마찰력이 엔진의 힘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전기톱은 누르는 힘이 아니라 톱날의 회전 속도로 자르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인공 근육의 또 다른 형태인 전기 모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가솔린 엔진의 굉음과 매연을 대신해 조용하고 강력한 전기 모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즉시 최대 토크를 뿜어내는 전기톱은 가솔린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정밀한 절단을 가능하게 하죠. 하지만 에너지가 강력해질수록 그 위험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전기톱의 톱날 사슬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사슬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아주 작은 도끼날들입니다. 이 수십 개의 도끼날이 1초에 20m가 넘는 속도로 회전합니다. 만약 이 날이 나무가 아닌 돌이나 쇠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대한 회전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고스란히 톱 자체를 들어올리는 반동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도 벌벌 떨게 만드는 킥백 현상입니다. 이 소름 돋는 반동을 억제하기 위해 인류가 설계한 방어선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반응하기도 전에 0.1초 만에 사슬을 멈춰 세우는 기적 같은 안전 설계, 그 지독한 공학적 사투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힘에는 그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전기톱이 나무를 아래로 찍어 누르며 자를 때 나무 역시 전기톱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평소에는 사용자의 힘으로 이를 억제하지만 톱날의 앞부분 상단인 킥백존이 단단한 물체에 닿는 순간 상황은 반전됩니다. 톱날이 물체를 파고들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순간 엔진의 모든 회전 에너지가 톱 전체를 뒤로 회전시키는 강력한 지뢰의 힘으로 돌변합니다. 이때 전기톱은 사용자의 얼굴을 향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튀어오릅니다. 인간의 반사신경은 아무리 빨라도 0.2초에서 0.3초입니다. 하지만 킥백이 일어나 사고가 나기까지는 0.1초도 걸리지 않죠. 즉, 우리 몸은 이 공격을 알고도 막을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인간의 신경계보다 빠른 기계적 지능을 이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성 브레이크와 체인 브레이크 핸들입니다. 사고가 나는 찰나의 순간 톱이 위로 튀어오르면 사용자의 왼쪽 손등이 앞쪽의 핸드가드를 밀게 됩니다. 그 즉시 톱 내부의 강력한 스프링이 해제되면서 강철 밴드가 회전하는 드럼을 꽉 조여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0.05초 만에 끝납니다. 톱날이 미친 듯이 돌고 있었더라도 주인의 피부에 닿기 전에 마법처럼 멈춰서는 것이죠. 여기서 기자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기자님, 그럼 안전장치만 믿고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관성 브레이크는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기계는 언제든 고장날 수 있고 먼지나 톱밥이 끼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도구 자체의 형태도 교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톱날의 각도를 조절해 킥백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사슬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체인 캐쳐라는 고리를 달아 끊어진 사슬이 주인의 손을 때리지 못하게 낚아채는 설계까지 추가했습니다. 이처럼 절단 도구의 역사는 단순히 파괴력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그 거대한 힘을 어떻게 통제하고 주인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느냐는 사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신의 발톱을 훔쳤지만 그 발톱이 자신을 핥히지 못하도록 지독할 정도로 정밀한 사슬을 채워둔 셈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파괴와 창조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00만 년 전의 날카로운 돌 조각에서 시작해 0.1초의 기계적 지능까지 도달한 우리는 도대체 왜 이토록 도구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드는 도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몸이라는 소름 돋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돌도끼에서 전기톱까지 인류가 부러지기 쉬운 자신의 뼈를 버리고 강철의 파괴력을 이식해온 지독한 설계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어코 툴즈가 단독으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인류가 진화를 스스로 설계하기 위해 만들어낸 두 번째 신체라는 사실입니다.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인류는 결핍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 지독한 결핍이야말로 인류가 물리 법칙을 탐구하고 재료의 성질을 바꾸며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천재성을 발휘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긴 팔을 갖기 위해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도끼 자루를 만들었고
더 단단한 이빨을 갖기 위해 강철을 재련했으며 지치지 않는 근육을 갖기 위해 폭발하는 엔진을 손바닥 안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체적 한계를 도구라는 인공물로 확장해 나간 거대한 설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토끼를 휘두르며 숨을 헐떡이던 유인원에서 버튼 하나로 산맥을 깎아내고 거대한 숲을 재편하는 신적인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휘두르는 그 모든 강력한 도구들의 뿌리에는 200만 년 전 굶주림에 지쳐 날카로운 돌 조각 하나에 희망을 걸었던 그 나약한 인간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전기톱의 작동 원리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결핍을 위대한 창조의 본능으로 승화시킨 인류 설계도의 정수를 목격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놓인 작은 식칼 하나에서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기계 장치에서도 이제는 그 속에 숨겨진 지독한 공학적 사투가 보이실 겁니다. 인류 설계도의 이면을 파헤치는 기어코 툴즈, 오늘 특종 보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추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보도에서는 500년 전의 어두운 벙커 안에서 홀로 인류의 미래를 해킹했던 광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학과 기하학 설계도를 단독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화가로만 알려졌던 그가 어떻게 시신을 가르고 숫자를 통해 인류의 진화를 앞당기려 했는지, 그 소름 돋는 실체를 기대해 주십시오. 가장 위대한 설계도는 결국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어코 툴즈 특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